백팔토량 보각사에 목탁소리 애절한데 끝없이 타는 향불 옛 추억만 아롱지네. 지나온 온갖 서름 연불로 하소하는 중생의 이 한 몸 일심참회하옵니다. 백팔토량 보각사에 죽비 소리 완연한데 큰 스님의 연불 소리 이 도량에 가득하네. 영겁에 권내 업장 눈물로 하소하는 중생의 이 한 몸 일심참회하옵니다. 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하기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 남장원 편인데요. 제가 여기에 천도제하러 한 5번 와본 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회가 남다른데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일본은 대부분의 대불 큰 부처님이 앉아있는 좌불이거나 누워있는 와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라든지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큰 부처님을 서가지고 조성하면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즉흥적으로 녹화를 하기 때문에 혹시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하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요즘은 유비쿼터스의 시대가 돼 가지고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핸드폰이 자동으로 로밍을 못하고 공항에서 로밍을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지금은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려가지고 바로 그냥 스마트폰 들고 이렇게 일본으로 오면 자동으로 로밍이 됩니다. 맞죠? 네. 핸드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어린아이가 스마트폰을 아빠한테 선물 받았어요. 거기에는 오락, 인터넷, 뭐 요즘 유행하는 게임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12살짜리 아이가 그건 24시간을 한 달 내내 24시간을 오락하고 인터넷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그 아이 앞으로 핸드폰 요금이 498만 원, 500만 원 돈이 나온 거예요. 아빠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핸드폰 비를 누가 냅니까?
부모님. 아빠는 얼마나 낼 거 아닙니까? 네. 되게 꾸준함을 준 거예요. 너무나 심할 정도로. 그래 아이가 그 충격으로 자살을 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만큼 살기가 좋아지고 편해진 만큼 또 나름대로 각박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 일본 남자원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와불 부처님이 계시는데, 와불 열반상 부처님이 계신데 총동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무게가 300톤, 높이가 11m, 그리고 전장 41m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총동 와불 열반상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미얀마하고 네팔에 어린이 구활동 목적으로 의약품, 문구류, 우유 같은 것을 많이 원조를 했기 때문에 미얀마 불교의 해외에서 그 일본의 그 고마움에 대한 원조에 대한 보답으로 석가모니, 아난타, 목련불 등 세 부처님의 사리를 기증받아 가지고 그 사리를 칭견하기 위해서 이 열반상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총동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이따가 참배할 태자부 천만궁인데요. 태자부 천만궁은 학문의 신, 학문과 문화의 신을 모신 궁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명했던 시인이자 학자이며 철학자였던 스가와라 미치자네, 발음 괜찮습니까? 그래서 스가와라 미치자네를 모시는 곳으로 다자 이후 905년에 건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스가와라 미치자네는 생전에 유명한 학자이기 때문에 그를 학문의 신으로 모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과 문화의 신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일본의 수험생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고3 수험생이라든지 또는 공무원 중요한 시험을 치는 자제분들 계신 어머니들은 시험 처리되면 모두가 전국에서 여기 다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아이들의 좋은 성적을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태자부 천만궁입니다. 그래서 스가와라 미치자는 당시 중국 문화 연구가로서 많은 공헌을 남겼으며 지금은 학문의 신으로 신봉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 여러분들께 강의할 내용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따라서요. 아름답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방법. 아름답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방법. 예, 거기에 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라. 19세기 초에 정신의학과 박사였던 이린치 박사는 19세기 초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인간관계가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척도라고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의사들은 이 린치 박사의 주장을 묵살을 했습니다. 병은 병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이 맞죠? 예. 그리고 먹고 자는 상태에 대해서 건강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인간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현재 와서는 이 린치 박사의 주장이 21세기에 와서는 린치 박사의 주장이 맞다고 판명이 난 겁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부터 사람의 건강은 환경적인 영역 못지않게 정신적인 영역이 더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것이 바로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린치 박사가 주장했던 인간관계는 뭐냐면 건강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 삶의 행복도, 그리고 수명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19세기 초에 의사들이 린치 박사의 의견을, 논문을 받아들였더라면 지금보다도 더 현대의학은 훨씬 더 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따라서 사회적 존재.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인간이라지 않습니까? 한자를 보면 우리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사람, 인자.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둘이 다 사람 인자를 보면 둘이 기대어 있고 또 둘이로서 살아갈 수 없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간자가 사이 간자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더불어서 살아간다 해서 우리를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믿어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성공적인 대인관계의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그래서 사람은 부모, 형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남학생이 있었는데 이 남학생이 어머니가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라. 그래서 허구한 날 아버지는 소주 한 3병 마시고 집에 와서 다 때들이 부수고 아들에게 막 두들기 패고 술주정하고 했어요. 그 어느 날 아버지가 소주 또 3병 마셔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죽었는가 살았는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몇 년간 연락이 없고 그래서 12살 먹은 이 남학생 아이가 이제 이모 손에 키워졌는데 그러니까 가정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가정환경이 힘드니까 집에 와서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이 아이가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막 친구들 남학생들 두들기 패고 여학생들 괴롭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슨 딸을 당하겠습니까? 예, 왕따를 당한 거예요. 왕따를. 그래가지고 문제아로 낙인 찍혀버렸는데 거기에 그 초등학교 5학년 문제아가 있는 그 반에 여선생님이 예쁜 여선생님 부임을 했어요. 그러면 여선생님 부임하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 다음에 그 반 아이들, 그 다음에 반장, 부반장, 그리고 또 문제아, 또 공부 잘하는 우동생 다 이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그 반에서 최고로 문제되는 아이가 이제 딱 리스트에 올라온 겁니다. 이 인자한 여선생님은 그 왕따를 받고 있는 아빠 엄마가 없는 문제아 그 학생한테 사랑과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여선생님이니까 그 남자 아이들이 다 선물을 드리는데 그 왕따당한 아이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모가 아빠 엄마보다는 용돈을 많이 못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방구에서 1,000원짜리 가짜 장난감 진주 목걸이를 사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참 좋은 책도 선물하고 이랬는데 크리스마스라고 그 아이는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1,000원짜리 가짜 진주 목걸이를 선생님한테 선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진주 목걸이를 소중히 가짜 진주 목걸이를 소중히 목에 걸고 고맙다 하면서 진정으로 감사의 말을 하면서 항상 교무실에 회의하러 갈 때도 차고 다녔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 공부 가르칠 때도 차고 다녔고 또 체육 시간에도 차고 다녔고 항상 그 가짜 진주 목걸이를 차고 다닌 거예요. 그래 세월이 4, 5년 흘렀어요. 4, 5년 흘렀는데 그 초등학교 5학년 되는 문제 아이한테 이제 세월이 4, 5년 흘러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거죠.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편지가 날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여선생님 편지를 뜯어보니까 선생님의 사랑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을 마음의 등불로 삼아 열심히 제가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의 돌봄이 아니었다면 저는 사람 구실을 못했을 겁니다. 이런 편지가 날라왔어요. 그래가 세월이 또 몇 년 흐른 거예요. 몇 년 흘러서 그 여선생님한테, 그 여선생님은 자꾸 나이를 들어가고 있었고 또 한 장의 편지가 날라온 거예요. 내가 그 아이한테서 대학교 4학년을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의과대학을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먼발치에서 이 아이가 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선생님으로서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몇 년 후에 그 여선생님한테 청첩장이 날라온 거예요. 이제 훌륭한 의사가 돼가지고 좋은 신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빵빵한 집안에 장인들은 장모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젊은 의사가, 옛날에 문제아이였던 아이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어머니 자리에 앉아달라고, 결혼식 하면 어머니 아버지 계셔야 된답니까? 그리고 또다시 사랑으로 돌봐주고 감사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그런 내용의 청첩장과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 훌륭한 인간관계,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따라서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자.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 따라서요. 다른 사람을 비평하지 말자. 다른 사람을 비평하지 말자. 이거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또 하나의 다른 요인을 보았다. 그 요인이 무엇인가 하니, 성공자는 일반적으로 성공자를 칭찬하는데 실패자는 성공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발견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의 도반이라든지 또 이웃이나 아는 사람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진심으로 격려를 해줘야 돼. 그래야 또 그 가표로 여러분들이 또 잘 되는 거예요. 성공자는 일반적으로 성공자를 칭찬하고 실패자는 성공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발견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그 다음에 셋째 따라서 이득을 얻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득을 얻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득을 얻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온데 주판을 튕구고 하면 오히려 득이 되지 않고 손실이 되고 화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형제 그리고 친구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인데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인 겁니다. 맞죠? 우리 주위에 보면 형제들끼리 연락 끊고 남보다 못하고 이웃 사촌보다 못한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그릇이 간장종지만 하고 요만하고, 남을 생각하면서 타인의 이득까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그릇이 장도가지만 해요. 그럼 내 마음의 크기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 자신의 법담 스님의 법문을 듣는 내 자신의 마음그릇의 크기가 간장종지만한 건지 장도가지만한 건지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셋째죠. 네 번째, 따라서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배워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배워라. 예,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훌륭한 인간관계, 성공적인 인간관계가 되는 겁니다. 프랑스 시인 라퐁텐의 우아한 편을 제가 소개를 하겠는데, 동물나라에서 큰 대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동물나라에서 큰 대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대장이 싸움 제일 잘하는 동물이 사자거든요. 사자가 그 총사령관에 임명돼 가지고 동물들을 지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숲속에 사는 코끼리, 원숭이, 여우, 곰,
당나귀 등이 모두 모였는데 그때 어느 동물이 딱 손을 들면서 큰 소리로 소리친 겁니다. 사령관님, 미련한 당나귀와 힘없는 토끼는 이 전쟁에서 뺍시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총사령관인 사자한테 참소를 하자 사자가 포효를 하면서 그 참소하는 동물을 꾸짖으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조용해라. 토끼는 힘은 없으나 동작이 민첩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전령으로 적합하다. 그리고 당나귀는 입이 크고 다리가 길어서 나팔수로 적격이다. 동료를 헐뜯는 동물이 적보다도 더 나쁜 적이다. 이렇게 꾸짖었어요. 남을 헐뜯기 좋아했던 이 동물은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었는데요. 현명한 사람과 지도자는 구성원의 약점보다도 장점을 부각시키고 장점을 키웁니다. 법담 스님이 여러분들의 장점을 부각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한 재능을 발견해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누구라도 한두 가지 장점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점에 맞는 역할을 맡길 때 그 단체, 그 조직은 발전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헐뜯지 말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관심 가져줘야 돼요. 다섯 번째는 따라서요. 대인간의 화평을 이루는 것. 대인간의 화평을 이루는 것.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 대 인간끼리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이간질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시기 질투 이간질 하는 사람들은, 특히 절에 다니는 불자가 시기 질투 이간질 하는 불자들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열반하면, 세월이 흘러서 돌아가시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주소를 잘 알아야 돼요. 무간지옥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무간압이죠. 대무간압이죠. 그래서 절에 다니는 불자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시기 질투 이간질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남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첫걸음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비평하거나 헐뜯지 말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일을 해서 남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잘 되게 해야 돼요. 남을 잘 되게 할 때 자신은 그 공덕으로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일단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지금 이곳 남장원의 햇살이 너무나 따사로운데요. 따사롭도 못해서 조금 뜨겁습니다. 뜨겁지만 참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남을 잘 되게 할 때 그 공덕으로 자신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남을 망하게 하면 자신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관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가정 이뤘죠? 법담 스님도 가정을 이뤘어요. 법담 스님은 보각사라는 큰 가정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나눠주고 도와주고 희생할 때 바른 인간관계를 성립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재밌죠? 네. 난 너무 재밌어요. 톨스토이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한 3일 동안 굶주린 거지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 톨스토이 보고 좀 도와달라고 꿇어 앉아서 애걸복걸했어요. 그 톨스토이가 호주머니를 보니까 돈도 없고 혹시 뭐 사탕이나 뭐 빵이 있는가 싶어서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그 거지를 바라보면서 따스한 목소리로, 형제여,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이리 이야기하니까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거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형제여,
이 말 한마디 해준 것만으로도 나는 돈을 얻고 다른 그 무엇을 얻은 것보다도 더 용기가 나고 힘이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실제 이야기였어요. 말 한마디로 성숙한 바른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의 성공 비결은 75%를 들어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75%를 들어주는 거. 75%를 들어주는 것. 대화의 성공 비결은 75%를 들어주는 건데 왜 우리가 대화에 실패하느냐? 75%를 들어주려 하지 않고 75%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 반드시 1, 2, 3 법칙이 필요합니다. 뭐냐? 따라서요. 1분간 이야기하고 1분간 이야기하고 2분간 들어주고 2분간 들어주고 3분간 맞장구 쳐주라. 3분간 맞장구 쳐줘라. 1분간 이야기하고 2분간 그래 들어주고 3분간 그래 맞아 3분간 맞장구 쳐주면 인간관계에서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격적인 대우입니다. 사람이 귀할 때는 하나의 인격체로 서로 됐지만 인구가 급증해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제는 번호로 기억되는 시대가 왔어요.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번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재수자들 다 번호로 부르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교도소 가보세요. 재수자들 다 번호로 부르지 않습니까? 또 요즘 보세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학 문제 풀기 할 때 야 37번 나와서 풀어봐. 번호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군인들도 군번 줄 있죠. 저 군대 있을 때 군번 받았지 않습니까? 또 모든 사람들도 번호 있어. 여러분들 무슨 번호 있습니까? 잘 안 해. 예, 주민등록 번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마다 모두 고유번호가 있다는 것은 현대인 모두가 군인처럼 다루어지거나 또는 재수처럼 다루어진다는 말하고 또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인간관계에서는 타인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 존경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인간관계에 대한 10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사람들을 환영하라. 사람들을 환영해라. 어떤 장소에라도 사람들을 기쁘게 환영의 말을 하는 것처럼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영해 보세요. 기분 좋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웃음으로 대하라. 사람들을 웃음으로 대하라. 찡그리는 데는 72개의 근육이 필요하지만 웃는 데는 14개의 근육만 있으면 됩니다. 72개의 근육이 사용되지면 자꾸 그 근육이 발달함으로써 주름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간을 찌푸리고 하면 자꾸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웃다 보면 14개의 단순 근육만 사용하기 때문에 주름이 펴지고 젊어지고 밝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의 이름을 불러라. 사람의 이름을 불러라. 가장 감미로운 음악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본인의 이름이 없어졌어. 아빠가 마누라 부를 때도 애들 이름을 부르잖아요. 부인 부를 때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친절하게 도움이 되도록 하라.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영업을 하든 베이스가, 그 깔리는 베이스가 첫째 친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식당은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서비스업 하는 분들은 또 따뜻하고 환한 미소를 지어야 되고. 3명 맞죠? 네. 그 다음에 5번째로 성심껏 행하라. 정신껏 행해라. 성심껏 행하라 이 말은 정성껏 하라 이 말이에요. 정성껏. 아까 육복공양 단원들이 정성껏 육복공양 올리시던데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신명을 다해서 정성껏 해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째,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돼. 7번째로 칭찬하라. 칭찬하라. 비판은 가급적 하지 마라. 비판은 가급적 하지 마라.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아들, 딸을 키울 때는 만약에 한 번 뭐라 했다면 그 상처받던 마음이 복원이 되려면 5번을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게 5대1의 법칙인데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8번째, 다른 이들의 감정을 고려하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이들의 감정을 고려하고 말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다른 사람의 견해에 신중하라. 다른 사람의 견해에 신중하라. 법담스님이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떤 사람이 의견을 이야기를 했을 때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면서 수렴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집이 바로 아상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견해에 신중하라. 근데 논쟁에는 3가지 면이 있어요. 3가지 면. 뭐냐면 따라서 너의 것, 너의 것, 다른 친구의 것, 다른 친구의 것, 그리고 올바른 것. 올바른 것. 논쟁에는 3가지 면이 있는데 너의 것, 다른 친구의 것, 올바른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째, 봉사라. 봉사라.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 바로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정말로 인생의 값어치를 느끼는 겁니다. 근세 유명한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책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3가지로 진단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따라서요, 그것과 그것의 관계. 그것과 그것의 관계.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그것과 그것의 관계예요. 마치 물건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차버립니다. 사회는요, 한 회사에서 20명의 진급 후보가 있어. 그런데 진급할 사람이 3사람만 진급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진급할 후보가 넘어졌다든지 하면 실수로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하면 덮어줄 생각은 안 하고 일으켜줄 생각을 안 하고 다시는 못 일어서게끔 지근지근 밟아버립니다. 맞죠? 네. 그런데 우리 불교는 윈윈, 동반상승이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잘 되게끔 격려해주고, 보살님이 잘 되면 보살님 좋고, 보살님이 잘 되면 보살님 좋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윈윈, 동반상승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철학자 마르틴 부버가 또 하나의 인간관계로, 아까 3가지 인간관계를 이야기했거든요. 아까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고, 2번째는 따라서요,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 그래서 나와 그것의 관계는 뭐냐?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이용해도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할 때 나와 그것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한다. 그 마음이 항상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인간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해야만 된다고 마르틴 부버가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로. 첫 번째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 2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 3번째는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될 때 진정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끝났다면 마르틴 부부는 그렇게 위대하지가 않는 인물이 되었어요. 근데 마르틴 부부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당신을 인격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으로 믿어줘도 우리들 사이에는 언제나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긴장감이 있다. 이것이 인간성의 연약함이다.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하더라도 이 인간관계가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는 이 인간관계를 중매하는 하나의 촉매제가 필요한데, 그 촉매제가 마르틴 부부는 뭐냐? 바로 따라서 영원한 너. 영원한 너. 나에게는 영원한 너가 있다. 영원한 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생활은 이득이 있으면 땡기고 이득이 없으면 멀리해요. 마치 뭐냐면은 여러분 식당에 음식이 맛있으면 자주 갑니다. 근데 음식이 맛없고 정말 된장을 시켰는데 쓰고 짜고 하면 다시는 안 가요. 그와 똑같습니다. 인간관계가 맛있는 음식점을 자주 찾듯이 여러분들에게 상대방에게 좋은 인간관계의 본보기가 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좋은 관계의 형성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될 때 그 사람은 무병장수하고 몸과 마음의 화평을 얻어 더욱더 건강해지고 하는 일도 잘 되리라고 소승이 확신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중생들의 허물을 너그러이 덮어주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 같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부처님이 중생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 따라하세요. 측은지심. 천지신. 어머니가 아들이 사형수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식을 버리도 어머니는 안 버립니다. 선생님 맞죠? 네. 왜냐? 그 자식을 측은지심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 정말로 크게 몸이 불편하고 거동을 못해서 누워서 식물인간이 된다 하더라도 그 어머니만큼은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불쌍한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측은지심으로 바라봐야 돼요. 부처님도 우리 중생들을 측은지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소원 성취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전에 소원 성취를 하는 비결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운다는 뜻이 아니고 간절절자,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다 보면 저절로 눈물이 나고 저절로 눈물이 날 때 업장이 참여되고 업장이 녹습니다. 그럴 때 불보살의 가피가 있고 우리가 부처님 와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하면은 사생자부,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 같으신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어머니 같으신 관세음보살님이 만사를 제껴놓고 우리한테로 달려오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 어머니가 우는 아기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밝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밝게 조명을 받으면서 땡볕에 조명을 받으면서 이렇게 밝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밝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따라서 첫째 정법을 배우자. 첫째 정법을 배우자. 정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 정법 불교 방송입니다. 한국 불교 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정법 스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법을 제대로 배우면 얼굴도 밝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다 밝잖아요. 예. 세상 사는 것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집착을 하게 되면 마음에 혼동이 오고 갈등이 오고 괴로움이 옵니다. 매사를 법담 스님처럼 여여한 마음으로 항상 표정이 그 표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요한 겁니다. 정법을 배워야 되고 두 번째로 인생을 밝게 살려면은 따라서요. 둘째 정진하자. 정진해야 돼. 정진.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참선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중생의 본 마음의 자성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든지 즐기자. 예, 뭐든지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기라 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불임을 당하지 말고 불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따라서요. 어떤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말고 어떤 상황에 노예가 되지 말고 상황의 주체가 되라 이 말입니다. 상황의 주체가 되는. 어떤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말고 어떤 상황의
끄달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상황을 부리는 주체가 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밥할 때는 그 상황이 주체가 돼야 되고, 즉 밥할 때는 밥하는 일이 즐거워야 돼.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는 마냥 밥 먹는 일이 즐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곳에 와서 성지순례하고 기도하는 동안에도 마냥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애 키우는 일도 마냥 즐거워야 돼요. 이게 상황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상황이 놓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밥 해야 되고, 또 설거지 해야 되고, 또 밥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야. 아침에 날이 밝으면 눈을 뜨기 싫어. 눈 감고 그냥 이대로 영원했으면 좋겠어. 그것은 상황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즐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법을 만나서 부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고 상황을 이끌 줄 아는 상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네 번째는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자.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자.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래 이야기하니까 스님 시키는 대로 맨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감사할 일이 때깔이도 안 생기던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숙성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밥이 잘 익으려면 뜸을 들여야 되죠. 그렇듯이 장아찌가 장독아지에서 잘 익으려면 익는 시간,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끈기 있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보가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2 매주 일요일 날 오전 10시 부산 보각사,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울산 보각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